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렌더링 최적화의 시도 및 사례 발표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가 하루 벌어 하루 살던 시절에 이런 컨퍼런스나 공연 같은 데서 그 보조 스텝 알바를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빛나는 단상 위에 내가 언젠가 발표할 날이 올까 막 그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회가 돼가지고 발표를 하게 되었네요. 이렇게 기회를 네,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저희 팀장님한테 정말 무한한 감사를 표하는 바이고요. 제가 그렇게 싫다고 했었는데 저를 정말 강력하게 과도하게 그렇게 복돋아 주셨습니다. 네, 그렇고요. 저는 지금 넥슨 코리아에 재직 중인 5년차 엔진 프로그래머 강준수라고 합니다. 프로그래머 꿈나무 시절부터 그래픽스에 관심이 꽤 많았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정말로 관련된 일을 하고 있네요. 행복합니다. 저희 팀 소개 잠깐 짧게 드릴게요. 저희는 엔진실 소속 게임 엔진 팀이라고 하고요. 워헤이븐이라는 프로젝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공용 조직으로 개발 관련 여러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낙원, 빈딕투스 등 신규 얼리얼 엔진 프로젝트부터 마비노기, 마영전 등 이미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까지 지원하는 범위가 꽤 넓습니다. 발표는 현재 넥슨 코리아에서 열심히 개발 중인 낙원 더 라스트 파라다이스에 적용 시도했었던 몇 가지 렌더링 최적화 사례를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낙원은 서울을 배경으로 한 좀비 아포칼립스 세상에서 생존을 목표로 하는 타르코프식 게임입니다. 도시를 무대로 하고요. 서울이죠. 배경이 많이 어둡습니다. 좀비들이 다수 나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FGT를 진행했었고요.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는 이와 같이 4가지 사례로 진행됩니다. 각 사례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것이 왜 발생이 되었는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는 무엇이었는지, 결과는 어땠는지에 대해서 각각 항목별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본격적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나이트 그래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원 맵을 프로파일링 하던 도중 나나이트 비지빌리티 퍼퍼 패스의 수행 시간이 다른 지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래 이 패스는 평균적으로 1에서 2ms 정도 세컨드가 소요되는 패스였는데요. 유독 이 지점에서는 평균의 3배에 달하는 4ms 정도가 소요되었던 것이죠. 과연 이 지점은 어디였을까요? 낙원은 좀비 창궐로 인해 폐허가 되어버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곳인데요. 서울 종로 3가 일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문제가 되는 지역은 종로 3가의 심장이죠. 바로 탑골공원인데요. 폐허가 된 공원이라는 설정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 식생 밀도가 높고 식생들이 많이 우거져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곳의 렌더링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탑골공원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은 약 50만 개 정도의 풀 인스턴스가 배치되어 있었고 모두 나나이트 메쉬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여져 레스터되는 메쉬 조각인 비지블 클러스터의 수는 10만 개 정도가 조금 넘었는데요. 타 지역에서 관찰되는 비지블 클러스터 수가 대략 2에서 3만 개였던 것에 비하면 이것은 확실히 높은 수치였죠. 나나이트 비지빌리티 버퍼 패스의 수행 시간은 기본적으로 비지블 클러스터 수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을 차지하는 대부분의 오브젝트가 풀이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됩니다. 풀에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문제가 되는 특성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풀 메쉬는 빈 공간이 많은 토폴로지를 갖습니다. 이것은 나나이트 컬링에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게 작용하는데요. 더 많은 클러스터 오버드로우가 야기되고 그것이 결국 성능 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에픽의 발표 중에는 최적화를 위해서 이러한 오버드로우를 줄여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풀의 경우엔 딱히 그러할 방도가 없습니다. 두 번째, 풀 머티리얼은 대부분 WPO와 마스크드 기능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 기능들은 모두 레스터될 프래그먼트의 위치나 존재 여부가 그것의 속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원래는 필요 없었을 재질 평가를 수행해야 하고, 만약 픽셀이 폐기되었거나 이동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다시 적용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산이 소모됩니다. 이것은 풀이 나나이트 성능을 저하시키는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앞선 키노트에서 WPO에 대한 언급을 잠깐 했었는데요. WPO로 인해서 풀들의 그 클러스터의 바운드가 넓어진다라는 내용도 잠깐 짚고 넘어간 적이 있었죠. 마찬가지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풀 메쉬는 크기가 작고 적은 수의 버텍스 수를 갖습니다. 때문에 나나이트 LOD에 그다지 효율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데요. 클러스터가 128개의 고정된 숫자의 삼각형으로 구성되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클러스터의 수가 버텍스 수에 정비례한다는 건데, 이 때문에 풀 메쉬는 일반적으로 클러스터의 수도 작아지게 됩니다. 대그의 뎁스 또한 얕아지게 됩니다. 오른쪽은 루트 클러스터로 렌더링되고 있는 풀들을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해 본 것인데요. 이 지점까지 게임상에서의 거리는 5에서 10m 사이로 꽤 가까운 거리고, 이건 문제가 됩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높은 LOD로 렌더링하니까 그냥 빠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보다 더 먼 거리에서 더 낮은 디테일로 렌더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말하자면 일종의 LOD 부족의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해 보면 풀은 나나이트와 그다지 친하지 않습니다. 앞선 두 문제점에 대해서 저는 에셋을 잘 다듬는 것 외에는 어떤 뾰족한 프로그래밍적 해결책을 떠올릴 수 없었는데요. 그래도 세 번째 문제, LOD 부족에 대한 측면에 대해서는 나름의 해결책을 몇 가지 떠올려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임포스터와 병합된 메쉬를 활용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임포스터의 활용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나나이트 임포스터는 5.3 얼리얼 엔진 5.3 버전에서 추가되었고, 옥타헤드랄 임포스터라는 텍스처 기반의 어떤 메쉬의 단순화된 그런 임포스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는 임포스터를 루트 클러스터의 상위 LOD라는 개념으로 접근했습니다. 이것이 핵심이고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몇 가지 엔진 수정을 진행했는데요.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임포스터로 렌더링될 조건을 변경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임포스터는 인스턴스가 특정 픽셀 사이즈 미만으로 내려갈 때 그때 클러스터 대신 렌더링 됩니다. 죄송합니다. 인스턴스 대신 렌더링 됩니다. 저는 이것을 현재 클러스터가 루트이며 특정 LOD 임계값을 넘어설 때로 변경했습니다. 말 그대로 임포스터가 루트 클러스터의 상위 LOD가 되는 셈이죠.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테스트 결과 아쉽게도 0.1에서 2ms 정도의 소소한 성능 이득만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임포스터 레스터라이즈 비용이 작지 않았던 것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비주얼 또한 아쉬웠습니다. 임포스터로 렌더링되는 그래스가 약간 거뭇거뭇하게 렌더링되는데, 이건 아마도 임포스터의 해상도 한계로 인해 풀 사이사이 빈 공간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이건 프로파일러로 조금 더 정밀하게 성능을 확인해 본 것인데요. 프로파일러로 캡처한 거라 약간의 수행시간 뻥튀기가 있다는 점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임포스터를 기존과 동일하게 노드 앤 클러스터 컬 패스에서 레스터하는 경우엔 보이시는 이 두 번째 항목인데요. 전체 성능에 그다지 큰 이득이 없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저는 임포스터 레스터라이즈만 따로 패스를 떼내어서 포스트 패스 뒤쪽에서 레스터라이즈 할 수 있도록 커스텀 해봤는데요. 이렇게 하고 나서야 겨우 0.1에서 2ms 정도의 작은 성능 이득만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임포스터는 성능과 비주얼에 모두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시도했던 병합된 메쉬 활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합된 메쉬는 말 그대로 여러 개의 메쉬를 하나의 메쉬로 합쳐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리얼 엔진의 메쉬 툴에는 이미 이러한 기능이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병합된 메쉬를 사용하는 것이 부족한 LOD 측면에서 어떤 이점이 있는 걸까요? 우선 병합된 메쉬는 개별 메쉬에 비해 많은 버텍스 수를 가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나나이트에선 LOD 트리를 더 깊게 생성해낼 수 있고요. 깊은 LOD 트리로 인해 원경에 대해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병합된 메쉬를 사용했을 때 결과는 어땠을까요? 참고로 테스트는 실제 게임 맵에서가 아닌 게임 맵 내 사용되는 프랍들을 간단히 배치한 테스트 맵을 구성하여 진행해봤습니다. 단일풀 10만 개와 10개 묶음풀 10,000개를 배치한 상황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결과는 보시다시피 어느 정도는 효과 있음으로 나타나긴 했습니다. 이쪽에서 보시면 약 1ms 정도의 효과를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건 기대했던 것만큼의 효율은 아니었습니다. 이렇듯 병합된 메쉬는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보긴 했지만 실제 게임에 적용하진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약간 리서치성 업무였었고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아트의 모든 그 에셋들을 변경하는 게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일단 나나이트 그래스에 대한 저의 시도는 여기까지입니다. 별다른 소득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건 번외인데 제 리서치 이후에 그와는 무관하게 낙원 아트팀에서 풀 머티리얼의 오퍼시티 마스크를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오퍼시티 컷아웃 포 마야라는 마야의 기능을 활용했는데요. 말 그대로 마스크드로 표기된 부분의 메쉬를 잘라내는 기능입니다. 보시는 대로 마스크드만 제거했음에도 성능이 정말 많이 향상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번외입니다. 얼리얼 5.6 테크 데모, 위쳐 테크 데모였죠. 새로운 나나이트 LOD 시스템인 어댑티브 복셀 LOD가 소개되었습니다. 아마 정식 명칭은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키노트에서도 어댑티브 복셀이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5.7에서 아마도 5.7에서 사용해 볼 수 있을 거라 그때 키노트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기존의 나나이트는 삼각형 기반 클러스터로 구성이 됩니다. 하지만 이 어댑티브 복셀 LOD는 복셀 기반 클러스터가 나나이트 메쉬의 빌드 과정에서 추가가 됩니다. 제가 구현을 자세히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서 언급했던 LOD 부족의 문제나 아니면 앞서 봤던 옥타헤드라 임포스터 레스터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더라와 같은 그런 문제를 좀 더 보완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다음은 볼류메트릭 포그 사례입니다. 낙원은 좀비 창궐로 인해 폐허가 돼버린 서울을 배경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생존자들은 좀비 무리를 뚫고 앞으로의 생존을 위해 처절히 발버둥칩니다. 이런 아포칼립스적인 느낌을 살리기 위해 상당히 다양한 비주얼의 효과들이 사용되는데요. 포그 역시 단연 중요한 효과 중 하나였습니다. 이쯤에서 영상 하나를 볼까요? 몇 달 전에 공개된 프리뷰 영상, 프리뷰 트레일러 영상일 겁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재밌어 보이지 않나요? 이처럼 아포칼립스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 아주 다양한 효과가 사용이 되고 특히 포그 역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특정한 건물에서 포그가 마치 벽을 뚫고 나오는 듯한 비주얼적인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어느 정도 대응이 돼서 거의 해결이 된 상태였는데요. 문제는 이것의 개선 때문에 약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제가 캐치하게 되고 그것을 어떻게 그 추가 비용을 어떻게 개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포그란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현실 세계에서 포그란 사방의 빛이 특정한 소립자에 의해 눈으로 산란되어 들어오거나 또는 원래는 들어와야 할 빛이 산란되어 들어오지 않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수식으로 모델링하면 저 오른편에 되게 복잡한 수식이죠. 이러한 모습이 되는데 컴퓨터 그래픽스의 포그 또한 이러한 모습에 따라 이러한 수식에 따라 구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이는 스캐터링 부분은 구간에 대한 적분으로 계산됩니다. 스캐터링이 저 L 스캐터라고 쓰여진 부분이고요. 적분 기호가 아니라 저 시그마긴 한데 네, 어쨌든 적분 기호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로 이러한 류의 적분을 다룰 때는 리만합이라는 방법으로 계산되게 되며 이것을 구현한 알고리즘을 볼륨메트릭 포그라 합니다. 먼저 리만썸을 수행하기 위해서 뷰 공간을 3차원 그리드로 나눈 프록셀이라는 자료 구조를 정의합니다. 프록셀은 3차원 텍스처이지만 설명 편의를 위해 2차원 그리드로 이처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로 나뉘어진 공간 하나하나를 셀이라고 하며 각 셀들에는 산란값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이 지점에서 산란값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프록셀을 둘러싼 광원이 이와 같이 배치된다 했을 때 이들로부터 빛이 입사하고 사방으로 퍼지는 산란 현상이 발생될 겁니다. 이때 셀에는 사방으로 퍼지는 산란 중에서 카메라 방향으로 산란된 값만을 계산하고 저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계산을 모든 셀들에 대해서 수행해 줍니다. 그 후 계산 결과들을 같은 지축 방향에 대해 누적합니다. 이것이 산란값 리만썸을 계산하는 대략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광원 한 가지가 추가됩니다. 바로 간접광인데요. 사용되는 데이터는 루멘 트랜슬루센시 볼륨이라는 녀석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루멘 기능의 일부로 루멘을 활성화해야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에선 이 루멘을 활성화했었고요. 이것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마찬가지로 프록셀 자료 구조로 정의가 되며 셀의 중심에서 모든 방향으로 트레이싱한 레이디언스를 저장합니다. 그렇다면 벽이 있는 상황에서 산란값 계산을 살펴봅시다. 붉은색으로 표시한 영역이 프록셀 내에서 벽이라 했을 때 이 셀에서 산란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일단 왼쪽에 있는 광원에 대해선 별다를 것 없이 산란값을 계산할 수 있지만 오른쪽에 벽 바깥에 있는 광원은 막혀 있으므로 계산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렇듯 직접광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간접광은 어떨까요? 간접광은 앞서 살펴봤던 루멘 트랜슬루센시 볼륨에서 샘플링하여 구해옵니다. 볼륨메트릭 포그의 프록셀과 루멘 트랜슬루센시 볼륨의 프록셀 해상도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루멘 트랜슬루센시 볼륨을 샘플링하는 위치는 현재 프록셀의 위치와 동일할 것입니다. 텍스처를 샘플링할 때는 딱 그 위치의 텍셀 정보만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텍셀 데이터들까지 함께 가져와 보관하게 되는데요. 이를 바일리니어 필터링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벽 외부에서 추적한 간접광 정보가 섞이게 됩니다.
이렇게 벽 너머 외부에 불필요한 데이터가 섞이는 현상을 빗셈 현상이라고 합니다. 컴퓨터 그래픽스에선 굉장히 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설명 편의를 위해 바이리니어 필터링에 초점을 맞추긴 했는데요. 사실 빗셈이 발생하는 원인은 비단 이것뿐만은 아닙니다. 주요한 원인은 레이 트레이싱 과정에서 발생하는 트레이싱 거리 오차, 소스 간 해상도 차이 등입니다. 앞서 봤던 이 현상의 원인은 결국 간접광의 빗셈 때문에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해결법과 추가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존의 해결법은 간접광 산란을 계산할 때 천장 방향으로의 차폐도를 계산해서 그것을 감쇄로 적용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공간이 실내라면 간접광이 주는 영향을 줄이자는 접근입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하늘 방향으로 레이 트레이싱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추가 비용의 원인이 됩니다. 비주얼적인 문제는 개선이 되었죠. 저는 이 비용을 줄이면서도 비주얼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내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던 도중 저는 하늘 방향 차폐도를 추가적인 레이 트레이싱 없이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냅니다. 앞서 말했듯 루멘 트랜슬루센시 볼륨은 각 셀의 중심에서 모든 방향으로 레디언스를 트레이싱한 정보화하였습니다. 모든 방향이라는 것이 사실 이산화된 방향이긴 하지만 그 중에는 분명 하늘 방향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레이 트레이싱을 통해 구한 정보이므로 트레이싱 거리가 포함됩니다. 모든 레이 트레이싱에는 트레이싱 거리가 포함이 되게 되죠. 계산이 되죠. 이 점을 활용하면 별도의 계산 없이 하늘 방향 차폐도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구한 차폐도를 루멘 트랜슬루센시 볼륨 텍스처에 사용되지 않는 필드에 저장하고 이용하도록 커스텀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화면에서 오른쪽이 가장 최종의 결과물입니다. 비주얼적으로 중간의 기존 해결책과 큰 차이가 없었고요. 기존 해결책으로 인해 발생됐던 0.3ms라는 추가 비용 또한 사라지는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례는 프론트 레이어 리플렉션입니다. 반투명 재질의 반사 퀄리티가 너무 낮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그냥 간단하게 되게 이름이 긴데요. 루멘 프론트 레이어 트랜슬루센트 리플렉션이라는 기능을 활성화하면 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보시는 바와 같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퀄리티가 상당히 높은 반사를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높아진 퀄리티만큼 수행 시간도 같이 늘어나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프로파일러로 확인해 보면 이 상황에서 반투명 렌더링 패스의 수행 시간은 약 1.3ms 정도로 측정됩니다. 원래는 0.3ms 정도가 나오는 패스입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큰 차이가 나는 경우는 이 화면처럼 반투명 재질이 화면에 크게 보이는 경우에 하나긴 합니다만 여튼 비주얼적으로 효과가 뛰어나다 보니 아티스트 입장에선 당연히 이 기능을 활용하고 싶어 했고 그리고 저사양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과연 기능을 활성화하기 전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퀄리티가 낮았던 건지 그리고 활성화한 후에는 이 추가 비용이 과연 어디에서 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반투명 렌더링부터 시작해 봅시다. 반투명 재질은 투명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물질과 색이 블렌딩 되어야 합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모든 불투명 재질들을 먼저 디퍼드 라이팅하고 그 후에 반투명 재질을 포워드 라이팅합니다. 또한 리플렉션은 라이팅의 일부로서 각각의 디퍼드 라이팅, 포워드 라이팅에서 따로 처리됩니다. 리플렉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리플렉션은 반사의 소스를 베이킹하고 그것을 재질에 입히는 라이팅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이때 반사의 소스를 만드는 시점에 따라 사전 베이킹 방식과 실시간 렌더링 방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루멘을 사용하는 프로젝트에선 특별한 설정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실시간 렌더링 방식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루멘이죠.
그런데 실시간 렌더링 방식은 비쌉니다. 이 때문에 반투명 리플렉션은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러프하게 계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를 제대로 계산하게 하는 기능이 이번에 살펴볼 프론트 레이어 리플렉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프론트 레이어 리플렉션은 사실상 루멘 리플렉션과 동일한 기능입니다. 프론트 레이어라는 수식어가 붙은 것은 가장 앞에 있는 반투명 재질들에 대해서만 리플렉션을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기능을 활성화하면 두 개의 패스가 추가됩니다. 하나는 재질의 뎁스와 노멀 등 리플렉션 소스를 렌더링하기 위해 필요한 Gbuffer를 렌더링하는 패스이고, 나머지 하나는 리플렉션 소스의 렌더링을 수행하는 루멘 리플렉션 패스입니다. 이때 루멘 리플렉션 패스와 더불어 추가되는 패스들, 특히 레이트레이싱을 수행하는 루멘 리플렉션 때문에 반투명 렌더링 비용이 상당히 증가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최적화하는 방식에 대해 고민해 보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 접근 방식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는 기본 반투명 반사, 기능을 활성화하기 전 기본 반투명 반사의 퀄리티를 높이자는 접근이었고, 나머지는 프론트 레이어 리플렉션의 퀄리티를 낮춰보자는 접근이었습니다. 전자의 경우 반사를 근사하는 데 사용되는 소스의 퀄리티를 높여야 하는데, 이것은 효과를 장담하기 힘들고 자칫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게 됩니다. 후자의 경우 그냥 단순하게 반사 소스의 해상도를 낮추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사실 루멘 리플렉션에 이러한 다운스케일 렌더링 기능이 이미 잘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용할 수 있는 해상도가 2분의 1 뿐이었죠. 따라서 이 이상으로 해상도를 줄여 렌더링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것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아이디어는 리플렉션 파이프라인의 입력 해상도 자체를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파이프라인 상황에서 약간의 커스텀을 통해 처음부터 낮아진 해상도를 입력으로 주게 되면 Gbuffer를 비롯한 모든 리플렉션 텍스처들이 모두 낮아진 해상도로 렌더링 되게 될 것입니다. 라이팅 시에만 소스를 그대로 업샘플링하여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구현했다는 건지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반투명을 렌더링하는 코드입니다. 이 제일 윗 부분이 Gbuffer를 렌더링하는 부분이고, 바로 아래가 루멘 리플렉션을 렌더링하는 부분, 그리고 가장 아래가 라이팅을 수행하는 부분입니다. 렌더 트랜스루센시죠. 여기서 저의 커스텀은 굉장히 단순한데, 바로 이렇게 입력 해상도를 조작하고 복원하는 코드를 위아래로 끼워 넣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Gbuffer를 비롯한 루멘 리플렉션 텍스처들이 모두 낮은 해상도로 렌더링 될 수 있게 되죠. 그럼 이렇게만 수정한 로직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작동할 수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몇 가지 문제가 생겼었는데, 이번 사례에선 이들에 대한 것들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살펴볼 문제는 경계부 뎁스 판정 문제입니다. 여기 반투명 재질 앞에 서 있는 캐릭터의 가장자리를 보시면 이상한 계단 문양의 아티팩트가 보이실 겁니다. 팔 쪽에 잘 보이시거든요. 이것은 저의 작업과 프론트 레이어 리플렉션의 알고리즘 특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아티팩트입니다. 프론트 레이어 리플렉션에서 맨 앞 픽셀의 판별은 라이팅 시의 재질의 뎁스와 앞서 그랬던 Gbuffer의 뎁스 간 비교로 이루어지는데요. 이렇게 뎁스를 그냥 다운스케일하여 렌더링하게 되면 해상도 차이로 인해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여러 해결책이 있을 텐데, 저는 그냥 그것을 생략하기로 합니다. 뎁스 판정을 생략해버리면 맨 앞 픽셀을 판별할 수 없게 되어 모든 반투명 재질에 리플렉션이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반투명 재질이 겹쳐진 부분에서 반사가 강해지는 듯한 부작용이 발생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생략했던 것은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이드 비용을 줄이고자 했던 것도 있고, 무엇보다 이것이 인게임에서 그렇게 티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래 보이시는 이 상황은 유리문 뒤에 다른 유리문이 있는 상황으로
뎁스 판정을 그냥 생략해 버렸을 때 반투명 반사가 강해지는 아티팩트가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의 차이가 생기긴 하는데 분간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또 다른 문제로는 플리커링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캐릭터 주변이나 유리창가 가장자리에 뭔가 자글자글거리는 아티팩트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루멘 리플렉션의 내부 공정 중 템포럴 어큐뮬레이트를 수행할 때 동반되는 노이즈라 보시면 됩니다. 저와 같이 G버퍼를 다운스케일하여 렌더링하게 되면 템포럴 어큐뮬레이트에서 사용하는 내부 오차가 커지게 되어 더 많은 노이즈가 발생하게 됩니다. 거기에 낮은 해상도의 반사 소스를 아무런 처리 없이 업샘플링하여 라이팅하다 보니 노이즈 픽셀이 확대되어 더 두드러지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 노이즈는 다운스케일된 리플렉션 텍스처에 그냥 미디엄 필터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결하였습니다. 미디엄 필터는 전통적으로 페퍼 앤 솔트 노이즈를 해소하는 데 사용되는 필터로 구현에 픽셀 소팅이 들어가 살짝 무겁지 않을까 했었는데 다운스케일된 텍스처를 소스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미디엄 필터를 적용한 후의 모습입니다. 영상에서 살짝의 일렁거림은 느낄 수 있지만 해상도를 너무 낮게만 줄이지 않는다면 거의 티나지 않는 수준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커스텀한 프론트 레이어 리플렉션의 성능은 어땠을까요? 목표였던 4분의 1 해상도로 줄이는 경우에는 꽤 나쁘지 않은 비주얼과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절반 해상도에서는 기존과 대비하여 약간의 수행시간 이득과 퀄리티 차이가 발생했었는데요. 이렇게 퀄리티 차이가 발생했던 건 루멘 리플렉션의 템포럴 어큐뮬레이트 및 디노이징 알고리즘의 동작 유무로 기인하게 됩니다. 그 알고리즘들이 2분의 1 해상도의 반사 이미지를 꽤 말끔하게 업샘플링합니다. 저의 최적화에선 동작하지 않는 알고리즘이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길이가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 루멘 스크린 프로브 게더입니다. 앞서 살펴본 나나이트 그래스 문제와 같이 그래스를 포함한 폴리지가 과연 나나이트에만 영향을 미칠까라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이에 탑골 공원을 중심으로 폴리지 렌더링을 온 오프 해가며 여러 패스에서 수행시간 비교를 진행했었는데요. 루멘 스크린 프로브 패스에서 또한 성능 차이가 꽤 크게 발생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프로파일링 기록을 보면 확실히 나무나 풀들의 렌더링을 껐을 때 루멘 스크린 프로브 게더의 성능이 더 좁게 측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빈 공간이 많은 폴리지의 메쉬 구조에 따라 메쉬 디스턴스 필드 트레이싱의 비용 증가를 의심했습니다. 확실히 메쉬 형태에 따른 트레이싱 비용의 편차는 분명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능 차이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디스턴스 필드가 렌더링에서 제외되는 그래스의 경우만 따로 보아도 그 차이가 관찰됐기 때문이죠. 비용의 결정적인 원인은 스크린 프로브의 개수였습니다. 폴리지 렌더링 온오프 시에 약 3,000개 정도의 많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프로브는 루멘 간접광 구현의 핵심이 되는 이레디언스 수집의 기준점이 됩니다. 이레디언스는 레이트레이싱을 통한 레이디언스로 계산됩니다. 때문에 프로브가 많다는 것은 곧 레이트레이싱 횟수 또한 많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폴리지 렌더링을 켰을 때 스크린 프로브의 개수가 증가했던 걸까요? 이유는 스크린 프로브의 배치 알고리즘인 어댑티브 플레이스먼트에 있었습니다. 어댑티브 플레이스먼트는 프로브의 첫 등간격 배치 이후 커버리지가 부족한 곳에 추가로 프로브를 배치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커버리지란 구체적으로 프로브가 놓일 타겟 위치를 중심으로 인접한 4개의 프로브들 간 뎁스 편차로 계산됩니다. 편차가 적을수록 커버리지가 높다고 판정하며 클수록 커버리지가 낮다고 판정합니다. 폴리지와 같이 들쑥날쑥한 오브젝트는 이러한 어댑티브 플레이스먼트 알고리즘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때문에 폴리지가 화면에 많이 보일수록 어댑티브 플레이스먼트로 추가 배치되는 스크린 프로브는 많아지게 됩니다. 바로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온 코드는 어댑티브 플레이스먼트를 수행하는 코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각 코너별 웨이트를 계산하는 부분이 보이고요. 이 웨이트들의 합이 특정한 엡실론보다 작아지게 되면 커버리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프로브를 추가적으로 배치하게 됩니다. 저의 최적화 코드는 이 코드 내에서 이루어졌었고요. 수정은 단순했습니다. 바로 타겟 위치의 픽셀이 폴리지인 경우에 배치를 스킵하도록 한 것인데요. 이렇게 하면 폴리지의 간접광 디테일이 약간 떨어지긴 하는데 낙원의 주 배경이 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티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이렇게 커스텀했을 때 성능 이득은 약 0.45ms 정도로 관찰되었습니다. 실제로 커스텀 기능의 활성, 비활성에 따른 비주얼 차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추가로 낙원에는 폴리지와 상당히 유사한 메커니즘으로 스크린 프로브 개수를 늘리는 오브젝트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맵 곳곳에서 심심치 않게 배치되어 있는 철조망이었는데요. 폴리지처럼 메쉬에 빈 공간이 많아서 뎁스 편차를 크게 할 가능성이 높은 오브젝트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오브젝트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디스턴스 필드의 영향을 끄고 디스턴스 필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제 최적화가 적용될 수 있도록 머터리얼 블렌드 모드를 투사이디드 폴리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현재 얼리얼 엔진 5.6에는 이 코드가 어떻게 수정되었을까 궁금해가지고 한번 확인해 봤었습니다. 어댑티브 플레이스먼트의 코드가 전반적으로 좀 많이 바뀌긴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핵심이 되는 추가적인 프로브의 판별하는 알고리즘에 제가 커스텀한 맥락과 거의 일치하는 코드가 구현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저의 생각이 그분들의 생각과도 같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5.6으로 넘어오시게 되면 이러한 최적화를 아무런 수정 없이 적용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저의 발표는 이렇게 4가지 사례로 진행이 되었고요. 긴 발표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